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여자입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항상 재밌게 듣고 있어요.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못지않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죠. 항상 들으면서 내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일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연을 보내고 싶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서 그저 듣고만 있었네요. 그러다 제 친구이자 이웃인 옆집 여자와 최근엔 뉴스를 보다가 저희가 몇 년 전에 겪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둘 다 그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아주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같이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제 이야기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용기를 얻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글솜씨가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잘 정리해서 써볼게요. 독수리타법으로 쓰느라 조금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둘 다 번듯한 직장 갖고 잘 살고 있습니다. 딸은 원체 야무진 성격이라서 본인 앞가림 잘하고 살았는데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서 저희 부부가 참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쓸 이야기도 아들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도 꺼낼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들 이야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른 나이였기는 했는데 듬직한 남편을 놓치기 싫어서 결혼을 결심했었죠. 남편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가발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몸이 약해서 일도 하지 못하는 홀어머니의 동생들까지 있어서 저는 마지로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던 가발 공장의 작업반장이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작업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연애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항상 저에게 다정한 말을 해주고 사람들 모르게 음료수나 빵 같은 걸 줘서 그저 제가 불쌍하게 보이는가 보다 생각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집에 갈 때가 잦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선자야, 나랑 같이 가자. 지금 시간에 혼자 가면 위험해. 맨날 다니던 길인데요, 뭐. 반장님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선자야, 너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네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 좋아한다. 여자로. 네?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저를 소중히 대해줬어요. 허튼 짓도 하지 않고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결국에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저와 남편은 가발 공장에서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는 조금 나중에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저희 친정에 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 동생들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들 먼 지방에서 살아서 명절에나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네요. 어머니를 보내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3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남편이 정말 기뻐했네요. 선자야,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다 사줄게.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자꾸 복숭아가 땡기네. 복숭아? 그래, 내가 복숭아 사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 밤에 어딜 가서 사온다고 그래. 아, 있어봐. 나 아는 사람이 과일 가게 하거든. 좀만 기다려.
남편은 그 야밤에 한달음에 가서 제가 먹고 싶다는 과일을 사다 줬습니다.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줘서 저는 아무 탈 없이 25살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네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다니던 가발 공장이 경영난으로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저와 남편은 일터를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굴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착실히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는 새로운 일을 하자고 결심했어요. 저희가 살던 지역에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과일 가게를 차렸습니다. 근처에 술집도 많고 과일 납품할 곳이 많았어요. 남편과 저는 열심히 영업을 했고 저희의 진심을 알아준 사장님들이 저희 가게의 과일을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장사가 잘 돼서 가발 공장에 다니던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 돈으로 저희는 집도 살 수 있었고 아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가질 생각도 못하고 바쁘게 살았는데요. 딸이 5살이 되던 해에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장사가 안정적으로 되던 때라서 다행이었죠.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땡기는 과일 없어? 우리가 과일 파는데 아무거나 다 갖다 먹어. 참나, 과일보다 고기가 땡기네. 삼겹살이나 사다서 구워 먹자고요. 고기? 어허, 이번에는 고추단 놈이 태어나려나? 아들이고 딸이고 잘 낳아서 키울 생각해야지. 당연하지. 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남편의 예상대로 저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들, 딸 상관 안 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작게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보약을 지어다 먹이고 이런저런 민간요법을 많이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마르고 키가 작은 왜소한 몸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중학생 때부터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는 했습니다. 중학교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부터 학교에 가기 싫다고 거의 울면서 지내던 아들을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개학 전날에는 너무 힘들다고 자퇴를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었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두면 안 돼요? 저 혼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애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학교 가면 또 괴롭힐 텐데. 영훈이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럴 수준이 아니라고요. 저 정말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저도 남편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그럼 학교를 옮기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저희 아들을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잘 적응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그 덕분인지 항상 소심한 성격이었던 제 아들이 친구들도 많이 사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서 반장도 하고 학교 회장 선거까지 출마하더라고요. 한시름 놓았죠.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지도 않는데 승부욕이 있어 나서 성적이 항상 좋았어요. 저희 딸도 공부를 잘해서 전교 5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남편과 저는 항상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티격태격했습니다. 내가 가장 노릇하느라 학교 못 다니고 공장 다녀서 그렇지. 머리가 좋다고. 알지 당신? 나 가발 공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야무졌는지. 참나, 나도 어디 가면 항상 총명하다는 소리 듣고 살았어. 애들이 날 닮았겠지. 그럼 우리 둘 다 닮은 걸로 하자고. 어쨌든 애들이 지들 할 일 알아서 잘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딸과 아들은 나이 차가 있어서 그런지 사이가 좋은 남매였어요. 동생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는 했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 후에는 세무사 시험을 치르고 세무사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아들도 뒤질세라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 근처에 직장을 구하기를 바랬지만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된 거라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아들은 회사를 저희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녀서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로운지 입사 초기에는 주말마다 집에 올라와서 막내 짓을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아들이 못내 안타까워서 저는 아들이 온다고 하면 아들 줄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혼자서 밥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와, 역시 엄마 밥이 최고라니까. 감사해요, 엄마. 아휴, 근처 살면 내가 잘 챙겨줄 텐데. 우리 영훈이 살이 많이 빠져서 엄마가 마음이 안 좋네. 왜 이렇게 홀쭉해졌어? 아니에요, 엄마. 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싸주신 반찬들 냉장고에 아직 한가득이에요. 밥만 해서 먹으면 되는데 제가 가끔 피곤해서 저녁 안 먹고 잘 때가 있어서. 잘 챙겨 먹어. 엄마 걱정시키지 말고. 회사 생활은 괜찮아? 그럼요. 근데 조금 외롭기는 해요. 그래. 너 필름 카메라 찍는 취미 있잖아. 취미 생활하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네. 혼자서 외롭게 지내지 말고 여자친구도 좀 만들고. 저는 아들 걱정에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제 말에 웃으면서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게 집에 오는 횟수가 뜸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회사 동료들과 잘 지내게 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캐물으면 부담될까봐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말대로 취미생활을 하다가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첫째인 딸은 이미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도 이제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갈 나이가 되어서 조만간 인사를 오겠구나 싶었어요. 영훈아,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한번 와. 언제 보여줄 거야? 엄마, 안 그래도 조만간 가려고 했어요. 가기 전에 연락 드릴게요. 그래, 그 아가씨 좋아하는 음식 있니? 엄마가 준비해 둘게. 물어볼게요. 감사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이야기에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저희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처럼 보였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아들 소식을 전해주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훈이 그 자식이 맹꽁이 같아서 연애나 제대로 하려나 했는데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사는구만. 당신도 참, 우리 막내 아들도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뭐. 섭섭해?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못내 섭섭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들이 연애한다고 섭섭해하는 남자는 당신뿐일 거야. 그렇게 애를 애지중지 하더니 우리 첫째 딸 결혼할 때도 어찌나 민망스럽게 울던지. 당신 유난이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부심을 느끼던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이제 다 커서 제 손에서 떠나간다는 게 못내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과일 장사로 돈을 많이 모아서 신도시에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면 그중 하나를 아들 명의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을 줄만 알았지 쓰고 사는 걸 몰라서 신도시에 부동산 투자만 해놓고 저희는 과일 가게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쯤에 신도시 아파트 중 하나에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큰맘 먹고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이사를 한다고 떡을 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이웃 간의 정이라는 게 있다면서 시루떡을 준비했어요. 요즘 누가 떡을 돌린다고? 사람들 부담스러워해. 아이, 그래도 너무 삭막하게 사는 것보단 낫잖아. 우리가 중간층이니까 당신은 옆집이랑 아래층 돌아. 난 위층 돌게. 하여간 사서 고생을 한다니까. 저는 남편의 유난에 불평을 늘어놨지만 남편의 고운 성심 덕분에 한평생 살아왔으니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쉬는 날 하루 동안 아파트 전 세대에 시루떡을 다 돌렸습니다. 없는 집에는 문 앞에 메모를 남기고 갔어요. 시루떡을 받는 사람들이 참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제 또래였습니다. 제가 떡을 주니까 다른 이웃들과 다르게 너무 고마워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 요즘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사람들 없는데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 옛날 생각난다. 제 또래 같은데 친하게 지내요. 아이고, 그럴까요?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저는 오랜만에 제 또래 사람과 손주 얘기부터 남편 얘기까지 사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서로 나눴습니다. 사람이 조금 수다스럽기는 해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전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남의 말 옮기는 사람들은 제 말도 옮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을 고르면서 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아서 저도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요즘은 집에서 손주나 보다 보니까 외출도 잘 안 하고 집에선 뉴스만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아직 손주는 못 봤는데 애 보기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한 말로 힘들긴 한데 그래도 힘들 때마다 애 웃는 거 보면 온갖 근심이 다 사라지고 너무 좋아요. 댁의 자녀분들은 시집 장가가셨나? 딸은 시집 갔는데 아직 애 소식은 없고 아들은 이제 결혼한다고 여자친구 소개해주러 온다네요. 어머, 좋으시겠다. 섭섭하기도 하시고. 아이고, 오랜만에 이웃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우리 나이도 동갑인데 친하게 지내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날 이후로 옆집 여자와 종종 만나서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집에 놀러와서 대화를 나누며 간식거리도 먹고 잘 지냈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 일을 그때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는 만나지 못해도 시간이 나면 그 친구 생각만 나더라고요. 만나면 같이 동네 공원도 산책하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사는 대화를 나누는 동네 친구가 됐어요. 옆집 친구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저에게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과일을 주기도 했고요. 나중에 그 친구 덕에 큰 일이 당할 뻔한 걸 넘겨서 제가 어찌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옆집 여자와 친하게 지내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아들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주말에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옆집 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저희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걸 도와줬어요.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뭘 남의 집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해. 우리가 남이야? 친구 아니야? 섭섭하게 왜 이래? 나도 701호 잘난 아들 구경 좀 하자. 으이그, 알았어. 동태집만 좀 도와줘 그럼. 짧은 시간 동안 막연한 사이가 된 옆집 친구와 저는 함께 음식을 했습니다. 나쁘게 보면 오지랖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 많고 좋은 친구를 얻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도 준비하고 아들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는 동태찜도 준비했어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를 해놓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 왔나 보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왜? 우리 아들 보고 싶다며. 나가면서 보면 되지 뭐. 시댁에 인사하러 왔는데 낯선 사람 있으면 불편할 거 아니야. 저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친구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아들과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제가 봐도 참 곱게 생겼더라고요. 오자마자 싹싹하게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현관 밖에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뭘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영훈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온다는데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시장하죠? 우선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네, 어머니. 아버님도 어서 오세요. 처음 봤는데도 어찌나 애교를 부리면서 잘하는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좀 무뚝뚝한 편이라서 며느리 될 아이가 그렇게 애교 많고 싹싹하게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야? 영훈이한테 대충 듣기는 했는데. 네, 저희가 사는 곳에 사진 찍을 만한 예쁜 곳이 많거든요.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어머, 그래요? 아가씨가 아주 솔직하네. 예비 며느리는 본인은 꽤 알아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매장도 곧 생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 옆에서 그저 허허 웃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영훈이가 소진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 영훈아, 그만 좀 웃어라. 어머님,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부모님이 없이 자라서 어머님, 아버님을 친부모님처럼 대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죠? 그럼. 아유, 정말 대견하네요. 아니,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하기 힘들었을 텐데. 멋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아들보다 2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건 금방 들통이 났지만요. 아무튼 처음 만난 그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좀 들릴 때가 있어서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만간 또 올게요. 영훈 씨는 집에서 자고 갈 거지? 그래야지.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야.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 내려갈 때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고 또 봐요. 네, 어머님.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어때요? 마음에 드시죠? 그래,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말도 잘하고 괜찮네. 근데 부모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랐다니? 고생 많이 했겠어. 소진이 고생한 이야기 다 들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그 쇼핑몰이라는 게 뭐 하는 데야? 뭐 파는 물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속옷 판매를 하는 모양이에요. 부끄럽다고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 지내면서 엄마 밥 그리울 일 없게 음식도 잘해주고 좀 바빠서 그렇지 고마운 사람이에요. 너는 벌써부터 팔불출이니? 엄마 조금 섭섭하려고 하네. 엄마도 참. 옆에서 저희 대화를 듣던 남편도 말을 얹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좀 그렇네. 우리 아들 벌써 장가를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영 편하지만은 않아.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아들이 호탕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옆집 친구가 문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대개 며느리 될래. 조심해야 돼. 아니, 별안간에 그게 무슨 말이야? 옆집 친구는 횡설수설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게 그 아가씨 간 거 맞지? 응, 아까 갔어. 왜? 뭘 봤길래 그래? 내가 방금 뉴스를 보고 왔거든. 아니 근데 뉴스에서 여기 집 며느리가 나오더라고. 뭐? 걔가 뉴스에 왜 나와? 쇼핑몰이 잘 돼서 인터뷰 같은 거 했나? 그게 아니야. 얼른 들어가 봐. 저희 남편과 아들은 옆집 친구의 말을 듣고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온 친구는 난데없이 리모컨을 찾더니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틀었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기 그 뉴스 채널에 또 나올 거예요. 그 스치듯이 보기는 했는데 내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거든. 그 아까 인사 온 그 애랑 똑같아. 그렇게 뉴스 채널을 틀고 한참을 보고 있는데 옆집 친구가 말한 뉴스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유, 왜 안 나오지? 아무튼 조심해야 돼. 내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나는 분명히 봤거든. 대체 무슨 내용이었는데 그래? 그 여자 전 남편이 둘이 있는데 다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고 그 여자가 보험금 타서 먹었나 봐. 아니 그리고 그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녀서 지명수배 중이더라고. 아휴. 저는 옆집 여자가 뭘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여자친구는 쇼핑몰 하는 애인데 제대로 본 거 맞아? 아유, 맞다니까. 옆집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던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유, 실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가세요. 아이, 제대로 본 것도 아닌 것 같구만. 무슨 남의 집 일에 초를 치고 있어. 아유, 답답해. 맞다니까. 내가 사람 얼굴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데요. 그 예전에 살던 동네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잡았다니까. 아이, 됐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남편의 불호령에 제가 옆집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나중에 나랑 얘기해. 지금 우리 아들도 있는데. 다들 영 내 말을 못 믿네. 하기는 사기꾼들이 괜히 사기꾼이겠어. 아무튼 뉴스 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옆집 여자가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표정을 있는 대로 구긴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뭐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오지랖이 좀 있기는 한데 심성은 고운 사람이야. 자다가 꿈이라도 꿨나. 정말 불쾌해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소진이를 얼마나 자세히 봤다고. 참나. 소진이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네.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하는데 받지를 않는 모양이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지? 그 일하느라 그런가 보다.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주무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뜬금없는 말을 하는 옆집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 찜찜한 생각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음식을 차리고 하느라 피곤했던 저는 일찍 잠에 들었고 남편은 가게에 가서 정리 좀 하고 온다고 나갔습니다. 옆집 친구의 말이 못내 마음이 쓰였는지 그날은 평소에 꾸지도 않던 악몽을 꾸느라 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일찍 깨서 거실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났네? 배고프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소진이가 전화를 안 받네요. 어제 밤부터 계속 연락이 없어요.
일하고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겠니? 이런 적이 없는데. 늦게라도 답장을 했는데 이상하네.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무심코 질문을 했어요. 너 혹시 걔랑 채무관계 같은 거 있니? 돈 빌려준 적 없어? 그게 매장 차린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5천만 원 해준 적은 있는데. 뭐? 5천이나? 전에도 그렇게 빌려갔다가 금방금방 갚았거든요. 그리고 나랑 결혼할 사이인데 돈 5천은 뭐 큰 돈도 아니잖아요. 얘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관계는 조심해야 하는 건데 차용증 같은 거는 썼어? 아니에요. 엄마까지 왜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불안한 생각이 가시질 않았고 밥을 차리는 걸 미루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순간 그 전날 본 며느리 얼굴이 떡하니 화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뭐야? 쟤 어제 온 소진이 맞잖니? 다른 짓을 하다가 제 말에 텔레비전을 본 아들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험 사기를 하고 본인 엄마를 시골에 내다버린 후에 연금을 타먹는 예비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름도 저희가 아는 소진이가 아니라 배정희였습니다. 나이도 아들보다 5살이 많더라고요. 보험사에서 남편 사고 보험금을 타먹으려 하다가 보험사에서 확인했더니 예비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년이 알고 지내던 깡패 동생과 함께 사고를 꾸몄던 게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저 새끼,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저 남자도 아는 사람이야? 고아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라고. 자기한테 도움 많이 줬다고 저 소개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아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뒤늦게 일어난 남편도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인터넷 켜서 뉴스 좀 봐봐. 어제 온 애가 완전 사기꾼에다가. 그게 대체 또 무슨 소리야? 방금 뉴스에 나왔다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방 뉴스를 찾아내고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다 기가 막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두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아들은 그 사기꾼 년과 있던 일을 상세히 말해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와서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바본가 봐요. 어떻게 그걸 속고.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서 어딨니? 옆집 여자 덕에. 아휴,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엄마가 괜히 취미생활 하라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그런 사기꾼 여자를 만난 거 아니니?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 사기친 년이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니? 얼른 잡혀야 할 텐데. 아휴, 무서워라. 저희 대화를 들은 남편은 옆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집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어젯밤에 내가 너무 매몰차게 쫓아내서 미안하네. 어쩌지? 어쩌긴 뭘 어째. 가서 사과해야지. 나랑 같이 가요. 아이, 그럼 과일이랑 좀 이것저것 사서 가져다가 주자고. 남편과 저는 저희 과일 가게에 들어오는 최고급 과일들과 한우를 사서 옆집에 찾아갔어요. 웬일이야? 뉴스 봤어? 또 나왔더라.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아주머니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아서. 이건 미안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그 어제 제 불찰은 잊어주세요. 고마워요. 어머, 이웃끼리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뭐. 당황하셨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이건 사오신 성의가 있으니까 받을게요.
좀 들어와서 이야기 좀 나누다가 가실래요? 당신 이야기 나눠. 난 집에 가 있을게. 아무튼 고마워요. 죄송하고요. 남편은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옆집 친구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휴, 동네 창피해서 원.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여자들한테는 이 이야기 끝까지 비밀로 할 테니까. 아이, 근데 어쩌다가 그런 여자를 만났대? 아들 속이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는 옆집 친구의 손을 붙잡고 저는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마워. 어쩜 이렇게 마음이 넓은지. 덕분에 살았어. 걔랑 결혼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같이 외국 나가자고 했다는데. 아휴,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러게. 아니, 근데 내 눈썰미 대단하지? 내가 사람 얼굴을 한 번 보면 다 기억해내거든. 얼핏 봤는데 그 집에 인사 온 그 여자더라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날 저는 놀란 마음을 옆집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서 해외로 밀입국하려고 시도하던 그 사기꾼 년과 깡패놈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회사로 내려갔던 아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고 아들 혼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들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래? 안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더러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 몰래 내 앞으로 보험까지 들어놨어. 만약에 결혼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고 제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기꾼녀는 이미 예전부터 남자들을 꼬셔서 사기를 치고 돈을 뜯어낸 일이 있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잡힌 후에 징역 10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지옥 문턱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사기꾼에게 아들이 빌려준 5천만 원은 결국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싼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해. 알았지?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액땜을 했으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자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후회가 돼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충격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만두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냈어요.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나서야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고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해 나갔어요. 3년 전의 일인데도 쓰다 보니 어제 있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날 저희 집에 다녀간 사기꾼 년과 그걸 알아차리고 저희 집에 왔던 옆집 친구가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했는데도 오금이 저리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옆집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요즘은 같이 꽃꽂이를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계곡에서 남편을 밀어 죽였다나 아직 잡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잡혀서 죗값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옆집 친구와 저희가 겪은 일을 되새기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 저런 미친 여자가 또 있네. 그러게 말이야. 아휴, 얼른 잡혀야 할 텐데. 죽은 사람만 억울해서 어떡해. 아들은 잘 지내지? 그럼 몇 년 같이 사는 것 같더니 요즘은 안 보이더만. 혼자 산다고 나갔어.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관상 좀 봐야겠는데? 그러게, 우리 눈썰미 명자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서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어느새 그때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끔찍한 기억이지만 저희가 겪은 일을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래, 또 인사 오면 내가 보러 올게. 당연히 와야지.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같은 회사 동료라서 신분 확실하고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다행이네. 요즘 손주 보는 재미가 어때? 힘들지? 힘든데 좋아. 귀여워 죽겠어. 제 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3살이 됐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기는 한데 코로나가 심할 때는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제가 돌봐줬습니다. 과일 가게 일은 남편이 직원과 함께 여전히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쉬고 있고요. 저희 아들이 이제 30 중반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아가씨와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게 엄마 마음입니다. 큰 액땜을 했으니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인간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람 등쳐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꼭 죗값을 치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되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 겪고 계시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테니 조금만 견뎌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여자도 언제 잡히나 제가 지켜보려고요. 여러분들 바쁜 와중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니 뭐니 힘든 날들이지만 이것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